청담동의 한 고급 한정식집. 한준호는 긴장된 마음으로 어머니 한지경을 따라 들어섰다. 오늘은 그의 연인 이서연의 부모님과 처음으로 마주 앉는 날이었다. 마치 회사의 중요한 계약 자리에 나가는 것처럼 지경은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고개를 높이 치켜들었다. 그녀는 늘 그렇듯 자신이 상류층임을 강조하고 싶어 했다. 어서 오세요. 종업원의 안내를 받아 들어선 방 안에는 서연과 그녀의 어머니 박선희가 앉아 있었다. 소박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은 선희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서연이 어머니 박선희라고 합니다. 지경은 마지못해 손을 내밀며 의례적인 미소를 지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준호 어머니 한지경입니다. 그녀의 시선은 빠르게 선희의 옷차림과 가방, 심지어 신발까지 훑었다. 명품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소박한 차림새였다. 서연은 긴장한 듯 두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굳건했다. 준호가 곁에 앉자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괜찮아. 오늘 잘 넘어가면 돼. 그러나 준호는 어머니의 차가운 표정을 보는 순간 마음이 무거워졌다. 식사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다. 그러나 지경은 끊임없이 서연의 직업과 집안 배경을 캐물었다. 간호사라고 들었어요. 교대 근무가 많을 텐데 결혼하면 집안일은 누가 챙기려나요?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운 듯했지만 속내는 부족한 가시가 박혀 있었다. 선희는 잠시 멈칫했으나 곧 차분히 대답했다. 우리 서연이는 책임감이 강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잘 해낼 겁니다. 그리고 저도 딸을 도울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경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불편함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도대체 어디서 본 얼굴이지? 분명 익숙한데. 준호는 두 사람 사이의 팽팽한 기류를 감지하고 대화를 돌리려 애썼다. 그러나 지경의 시선은 이미 선희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기억의 조각이 스멀스멀 기어 나오는 듯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지경은 어깨를 고추세우고 마지막으로 던지듯 말했다. 오늘은 첫 자리니까 깊은 얘기는 나중에 하죠. 우리 준호가 어떤 아이인지 이미 아실 테니. 그녀의 말에는 은연중에 우리 쪽이 우위에 있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선희는 그저 잔잔한 미소로 대답했을 뿐이었다. 상견례가 끝난 뒤 지경은 차 안에서 한숨을 내쉬었다. 저 집안 뭔가 마음에 안 드네. 준호가 조심스레 물었다. 에휴, 엄마. 서연이랑 어머님 다 괜찮으시던데요. 지경은 대답 대신 관자놀이를 손가락으로 눌렀다. 머릿속에서 선희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다. 분명 어딘가에서 오래전에 아주 깊은 곳에서 본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지경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화려한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자꾸만 선희의 고요한 눈빛이 떠올랐다. 그 눈빛 속에는 묘한 힘이 있었다. 마치 과거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듯한, 아니면 곧 드러낼 것만 같은 불길한 기운이 깃들어 있었다. 며칠 후 지경은 늘 그렇듯 자신이 운영하는 청담동 부티크로 향했다. 고급 의류와 장신구가 가득한 매장은 그녀의 자존심이자 삶의 전부였다. 그러나 요즘 들어 매출이 예전만 못했다. 온라인 쇼핑몰의 급성장 탓이었다. 그럼에도 지경은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명품은 직접 손으로 만지고 사는 게 제맛이지. 저 따위 값싼 물건들과 어떻게 비교가 돼? 그녀는 직원들에게 그렇게 말하며 허세를 부렸다. 그날도 지경은 진열대 앞에서 새로 들여온 원피스의 태그를 확인하고 있었다. 고개를 들자 복도 저편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커다란 청소 카트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고 그 앞에는 파란색 작업복을 입은 한중년 여성이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고 있었다. 지경은 무심코 시선을 돌렸다가 곧 굳어졌다. 작업복 차림의 여인이 고개를 들었을 때 지경은 숨이 턱 막혔다. 바로 며칠 전 상견례 자리에서 마주했던 서연의 어머니 박선혜였다. 어머, 사부인 아니세요? 지경은 놀라움과 조롱이 뒤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아니, 여기서 청소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순간 선희의 손이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다시 차분히 걸레를 움직였다. 그녀는 지경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네, 맞습니다. 이 건물 청소 일을 맡고 있습니다. 지경은 두 팔을 교차하며 거만하게 웃었다. 세상에, 하필 우리 아이 사돈들 보니 여기서 청소를 하시다니. 좀 격이 떨어지는 것 같네요. 선희는 잠시도 흔들리지 않고 걸레를 헹궜다. 저는 제 손으로 땀 흘려 번 돈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직업에 기초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경은 입술을 비틀며 말했다. 아무리 그래도 체면이 있잖아요. 우리 준호가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장모가 청소부라니.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다. 그러나 선희는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이 느껴졌다. 체면보다 중요한 건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그 대답에 지경은 한순간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곧 목에 힘을 주며 외쳤다. 아니, 그럼 제가 정직하지 않게 산다는 말씀이세요? 참 기가 막히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지경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애써 여유로운 척 미소를 지었다. 그때 선희가 갑자기 고개를 들며 물었다. 조금 전 말씀하실 때 우리 건물이라고 하셨죠? 지경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뭐가요? 선희는 눈길을 거두며 담담히 말했다. 흥미로운 말씀이라 생각했을 뿐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지경은 다급하게 물었다. 그러나 선희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카트를 끌며 복도 끝으로 사라졌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지경은 한동안 꼼짝하지 못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 땀이 흘렀다. 설마 나를 알아본 걸까? 아니야. 수십 년이 지났잖아.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데.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밤, 지경은 고급 아파트의 침대에 누워도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선희의 차분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눈을 뜨면 그녀의 고요한 눈빛이 떠올랐다. 지경은 벌떡 일어나 거실을 서성였다. 청소부 주제에 뭐가 저렇게 당당해? 그녀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며 손톱을 물어뜯었다. 며칠 뒤 지경은 매장에서 마네킹의 옷을 입히고 있었다. 그때 문 밖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작업복이 아니라 단정한 정장을 입은 선혜였다. 그녀는 청소도구 대신 세련된 가죽 가방을 들고 건물 외벽을 살피고 있었다. 선희는 기둥을 두드려 보고 벽 틈을 손가락으로 쓸어본 뒤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찰칵. 그 소리가 지경의 심장을 두드렸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지경은 결국 마네킹 뒤에서 나와 구두 굽소리를 크게 내며 다가갔다. 사부인,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오늘은 청소 안 하시는 날 아닌가요? 선희는 고개를 돌려 부드럽게 웃었다. 아, 개인적인 볼일이 있어서 잠시 들렀습니다. 볼일이라니요? 건물 사진은 내 찍으시는 거예요? 지경의 목소리에는 불신이 묻어났다. 선희는 건물 벽을 손바닥으로 두드리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제 소중한 자산이니까요. 흠이 없는지 확인하려고. 그 한마디에 지경의 눈빛이 흔들렸다. 자산? 선희는 미소를 유지한 채 작은 수첩을 꺼내 만년필로 무언가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너무도 자연스러워 마치 평생 이런 일을 해온 사람 같았다. 지경은 억지로 웃으며 물었다. 청소부라면서. 그런데 무슨 자산이니? 만년필이니? 선희는 눈빛을 곧게 세우며 대답했다. 제가 하는 일이 불편하시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살아온 방식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 말과 함께 선희는 돌아서서 복도를 걸어갔다. 지경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조여왔다. 청담동 매장에서 본 박선의 당당한 뒷모습이 지경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낯설지 않은 얼굴이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와인을 따르며 기억을 더듬었다. 그리고 마침내 잊고 싶었던 한 장면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1990년대 초 동대문 시장의 새벽. 매서운 바람 속에서도 사람들은 자판을 버리고 물건을 진열했다. 그 속에 한미경, 그리고 그녀의 친구 박선혜가 있었다. 미경아, 이 스웨터 색깔 어때? 빨갛고 예쁘지 않아? 오늘은 잘 팔릴 것 같아. 선희는 순박한 얼굴로 새 옷을 펼쳐보렸다. 미경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고개를 저었다. 예쁘긴 한데 단가가 너무 높아. 이런 거 팔아봤자 남는 게 없어. 손님들은 싸고 양 많은 걸 좋아해. 그녀는 곧장 목청을 높여 외쳤다. 오늘만 10,000원, 2장에 10,000원이요. 사람들이 몰려들자 미경은 능숙하게 흥정을 이어갔다. 선희는 그런 미경의 재치와 추진력을 부러워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이 불편했다. 그녀는 장사를 하다가도 손님들의 딱한 사정을 들으면 가격을 깎아주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점심 무렵 두 사람은 시장 구석 국밥집에 앉아 늦은 식사를 했다. 선희가 말했다. 미경아, 넌 정말 장사 소질이 있어. 난 아직도 손님들한테 미안해서 제대로 값을 못 받아. 미경은 숟가락을 타 내려놓으며 단호히 말했다. 그러니까 넌 돈을 못 모으는 거야. 이 바닥에서 착하면 바보되는 거 몰라. 우린 언젠가 저 건물에 가게 차려야 해. 자판에서 평생 살 수는 없잖아. 그녀의 눈은 건너편 번듯한 상가 건물에 꽂혀 있었다. 선희의 눈빛도 순간 반짝였다. 정말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가능할까? 당연하지. 넌 성실하고 난 머리가 있으니까. 우리 둘이 개를 만들어서 돈을 모으자. 내가 개주할게. 며칠 뒤 시장상인 몇 명이 모인 자리에서 미경은 힘주어 말했다. 여러분, 이렇게 푼돈 벌면서 늙어 죽을 겁니까? 다 같이 모으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요. 한 달에 20만 원씩만 모읍시다. 제가 개주 맡겠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다. 그때 선희가 벌떡 일어나 외쳤다. 제가 보증합니다. 미경이는 절대 그런 짓 안 할 사람이에요. 선희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상인들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였다. 결국 여러 명이 참여하기로 했고 걔는 순조롭게 굴러가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몇 달 뒤 선희의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다. 병원에서는 심장 수술이 필요하다 했고 수술비는 500만 원이었다. 선희는 눈물로 미경을 찾아왔다. 미경아, 아직 내 차례는 멀었지만 제발 좀 도와줘. 당신이 개주잖아. 내 남편 살려야 해. 미경은 순간 흔들렸지만 곧 마음속에 다른 목소리가 피어올랐다. 며칠 전 우연히 알게 된 복부인이 그녀에게 속삭였던 말이었다. 강남에 곧 개발될 땅이 있어. 지금 가게 하나만 잡아두면 평생 걱정 없어. 계약금은 1,000만 원이면 돼. 미경의 머릿속에서 1,0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번쩍였다. 그리고 곧바로 걔의 통장이 떠올랐다. 걔에는 정확히 1,000만 원이 모여 있었다. 그날 밤 미경은 방 안을 서성였다. 양심과 욕망이 치열하게 싸웠다. 선희 남편이 죽으면 어쩌지? 아니, 내 인생이 걸린 기회야. 나중에 돈 벌면 갚으면 되잖아. 성공하면 선혜도 고마워할 거야. 결국 욕망이 이겼다. 며칠 뒤 새벽, 선희는 다급하게 미경의 집 문을 두드렸다. 미경아, 제발 돈 좀 빼줘. 오늘 당장 수술해야 해. 아니면 남편이. 그녀는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미경은 겉으로는 선희를 다독였다. 걱정 마, 내가 오늘 안에 어떻게든 돈 마련해서 병원으로 갈게. 선희는 미경의 손을 붙잡고 울먹였다. 정말이지. 내가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 선희가 병원으로 달려간 뒤 미경은 곧장 은행으로 향했다. 그리고 걔의 돈 전부를 인출했다. 그녀는 방 한구석에 앉아 선희에게 남길 편지를 썼다. 선희야, 미안해. 나도 사기를 당해서 돈을 전부 잃었어. 얼굴을 볼 면목이 없어. 죽고 싶지만 그럴 용기도 없어. 제발 용서해줘. 눈물 자국까지 일부러 찍은 뒤 미경은 짐을 꾸려 서울로 도망쳤다. 며칠 뒤 병원에서 기적을 기다리던 선희의 남편은 결국 세상을 떠났다.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선희는 남편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우려냈다. 그녀의 가슴속에는 깊고 차가운 분노가 뿌리내렸다. 그 순간부터 두 여자의 운명은 갈라졌다. 미경은 이름을 한지경으로 바꾸고 얼굴까지 고쳐 서울 상류사회에 발을 들였다. 반면 선희는 남편의 부재 속에 딸 서연을 키우며 살아야 했다. 그리고 수십 년이 흐른 뒤 청담동의 화려한 거리에서 다시 마주한 두 사람. 지경은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는 순간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그래, 박선혜, 내가 아직 살아 있었구나.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과거의 배신이 지금 눈앞에서 되살아나고 있었다. 박선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한지경은 화려한 매장을 지키며 손님들과 웃고 떠들었지만 속으로는 불안에 휩싸여 있었다. 특히 선희가 건물 외벽을 유심히 살피며 사진을 찍던 모습이 마음을 괴롭혔다. 대체 뭐야? 그냥 청소부가 아니야. 분명히 무언가 숨기고 있어. 지경은 의자에 앉아 손톱을 물어뜯으며 중얼거렸다. 그날 밤, 지경은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붙잡았다. 그녀는 언니와 통화하며 하소연했다. 나 큰일 났어. 옛날 그게 사건 기억나. 그 여자가 여기 나타났어. 바로 박선혜야. 수학이 넘어 언니는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대답했다. 뭐라고? 설마 그 여자가 아직도 널 기억하겠니? 그냥 모르는 척해. 아니야. 그 눈빛이 이상했어. 꼭 다 알고 떠보는 것 같았단 말이야. 지경은 목소리를 낮췄지만 두려움은 가시지 않았다. 그 순간 거실로 들어오던 준호는 우연히 어머니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날카롭고 절박했다. 만약 이 사실이 들통나면 준호 인생도 끝장이야. 절대 그렇게 둘 수 없어. 준호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조심스레 자기 방으로 돌아갔지만 머릿속은 복잡하게 뒤엉켰다. 박선혜, 무슨 얘기지? 왜 엄마가 그렇게 불안해하지? 다음 날, 준호는 회사에서 일하는 내내 멍했다. 결국 그는 밤늦게 집 창고를 뒤적이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늘 잠가두던 낡은 상자 속에서 오래된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표지에는 희미하게 동대문 상인의 계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수첩을 펼치자 빼곡한 이름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 중에는 박선혜라는 이름도 있었다. 날짜와 함께 매달 일정 금액이 적혀 있었고 성실하게 납부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준호는 손끝이 떨렸다. 수첩 사이에서 한 장의 사진이 떨어졌다. 젊은 시절의 두 여인이 어깨동무를 하고 헐짝 웃고 있었다. 한쪽은 분명히 어머니였다. 그러나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영원한 단짝, 하미경 의 박선혜. 준호는 사진을 손에 쥔 채 망연자실했다. 어머니의 본래 이름이 미경이었다는 사실조차 처음 알았다. 한미경, 엄마가 이 이름을 바꾼 거지. 그때 뒤에서 갑자기 목소리가 들렸다. 준호야, 너 거기서 뭐해? 어머니 지경이었다. 준호는 놀라서 사진을 등 뒤로 숨겼다. 아, 그냥 정리하다가. 지경의 시선이 사진에 꽂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다급하게 아들의 손을 붙잡았다. 그거 내놔. 엄마, 잠깐만요. 이분 서연이 어머니 맞죠? 두 분 친구셨던 거예요. 지경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아나, 그냥 시장에서 얼굴만 아는 사이였어. 근데 사진 뒷면에 영원한 단짝이라고 써 있잖아요. 엄마 이름도 미경이라고 적혀 있고. 지경은 숨이 막힌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준호는 결심한 듯 단호히 말했다. 엄마, 어젯밤 통화 다 들었어요. 박선혜, 걔돈 다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지경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주저앉았다. 다 지난 일이야. 넌 알 필요 없어. 아니요. 알아라겠어요. 그게 지난 일이에요. 지금도 우리한테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준호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결의가 담겨 있었다. 지경은 아들을 향해 울분을 터뜨렸다. 나는 살기 위해서 그랬어.
그때 그 돈 없었으면 우리 가족은 길바닥에 나앉았어. 하지만 그 때문에 누군가 죽었잖아요. 설원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요. 준호의 말은 번개처럼 방 안을 가르며 떨어졌다. 지경의 눈빛은 공포와 분노가 뒤섞였다. 그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가슴에 품으며 중얼거렸다. 확실히 해야겠어. 진실을.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하고 창문을 바라보았다. 청담동의 화려한 불빛이 번쩍였지만 준호의 마음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어머니가 숨겨온 과거,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의 가족과 얽힌 비극.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해. 준호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그는 과거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한준호는 일찍 회사에 출근하는 척집을 나섰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곧바로 동대문 시장으로 향했다. 오래된 수첩과 사진을 가슴 안주머니에 넣은 채 그는 진실을 확인하고자 했다. 시장은 예전보다 훨씬 세련되게 변해 있었지만 여전히 좁은 골목 사이로 분주한 상인들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준호는 낯선 풍경 속에서 오래 버틴 듯한 가게들을 찾아다녔다. 혹시라도 어머니와 선희의 과거를 기억하는 이가 있을지도 몰랐다. 그는 낡은 채소 가게 앞에 앉아 콩나물을 다듬는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혹시 오래전에 여기서 장사하셨던 김미경이라는 분 기억하시나요?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하다가 준호가 내민 사진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다. 이 얼굴, 이 여자를 어디서 났어? 김미경이잖아. 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 어머니입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다. 어쩐지 낯이 익더라니. 이 사람 때문에 시장이 발칵 뒤집혔었지. 개돈을 몽땅 들고 도망간 년이야. 사람들 피 같은 돈을 훔쳐 달아났다고. 준호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할머니의 입에서 직접 들은 말은 충격 그 자체였다. 특히 박선혜 씨, 그 사람 남편이 심장병 수술을 앞두고 있었는데 돈을 못 받아서 결국 세상을 떠났잖아. 그 일로 선희 씨가 어떻게 살았는지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다. 머리가 어지럽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는 가까스로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시장을 빠져나왔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곧 또 다른 곳으로 향했다. 아까 할머니가 알려준 이름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때기 총무였던 최 회장. 그 양반은 아직 여기서 건물주로 살고 있을 거야. 준호는 허름한 건물 앞에 도착했다. 간판에는 희미하게 태성무역이라고 쓰여 있었다. 문을 열자 안에는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 앉아 있었다. 무슨 일인가? 노인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준호를 훑어보았다. 준호는 사진과 수첩을 꺼내 보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김미경 씨를 아십니까? 제 어머니입니다. 노인의 얼굴이 굳어졌다. 내가 그 사람 아들이라고. 준호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저는 어머니의 과거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겠습니다. 제발 말씀 좀 해주세요. 노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서랍에서 낡은 장부를 꺼냈다. 이게 그때 계보다. 여기 봐라. 김미경, 박선혜, 그리고 다른 상인들의 이름이 다 적혀 있지. 준호는 장부를 떨리는 손으로 넘겼다. 박선의 이름 옆에는 매달 빠짐없이 낸 기록이 선명히 남아 있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계주 김미경의 이름 아래 거대한 공백이 이어졌다. 내 어머니가 그 돈을 몽땅 들고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지. 사람들은 믿었던 만큼 분노했고 결국 박선의 남편은 수술을 못 받고 세상을 떠났어. 노인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거웠다. 준호는 눈앞이 흐려졌다. 그토록 존경하고 의지했던 어머니가 사랑하는 연인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라는 사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장부를 꼭 끌어안았다. 아버지를 잃은 선희 씨가 그 뒤로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어린 딸 하나 없고 청소며 허드레시를 하며 버텼어. 그런데 내 어머니는 이름까지 바꾸고 얼굴도 고치고 서울에서 부자 행세를 했지.
노인의 목소리는 준호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다. 준호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마침내 그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장부를 다시 폼에 넣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이 사실을 마주하겠습니다. 건물을 나서자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서울 하늘은 높고 푸르렀지만 준호의 마음속에는 무거운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거실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TV를 보던 어머니 앞에 낡은 장부를 탁 내려놓았다. 지경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걸 어디서 난 거니? 준호는 차갑게 대답했다. 동대문에서 최 회장님께 직접 받았습니다. 엄마, 이제 더는 숨길 수 없어요. 지경은 사시나무처럼 떨며 장부를 부려잡았다. 그건 오해야. 나는 어쩔 수가 없었어. 사람이 죽었어요. 서연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도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절규로 변해갔다. 지경은 벽에 등을 기댄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녀의 입에서는 끝내 사죄의 말이 나오지 않았다. 준호는 방으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갔다. 그는 사진과 장부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머리를 감싸쥐었다. 사랑하는 여자 서연, 그리고 어머니의 죄 두 세계가 충돌하며 그의 삶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준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방 안을 맴돌았다. 그러나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며칠 뒤 박선혜는 조용히 결심을 내렸다. 더 이상 침묵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직접 한지경을 불러내기로 했다. 청소부의 가면을 벗고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낼 시간이 온 것이다. 그날 오전 지경의 매장 전화가 울렸다. 네, 지숙 부티크입니다. 지경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가식적인 친절로 가득했다. 사부인, 저희요. 박선혜입니다. 순간 지경의 손이 굳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사부인, 무슨 일이시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 사무실로 올라오시죠. 이 건물 10층입니다. 사무실이요? 관리사무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제 사무실입니다. 지금 바로 오세요. 일방적으로 끊긴 전화의 지경은 한동안 얼이 빠져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덮쳤지만 거부할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엘리베이터에 몸을 싣고 10층 버튼을 눌렀다. 문이 열리자 그녀는 두 눈을 의심했다. 금빛 간판에 뚜렷하게 새겨진 글자. 박선혜 부동산. 고급스럽게 꾸며진 사무실 안에는 값비싼 원목 책상이 놓여 있었고 그 뒤에 단정한 정장을 입은 선희가 앉아 있었다. 어서 오세요. 앉으시죠. 선희가 턱짓으로 의자를 가리켰다. 지경은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리며 자리에 앉았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사부인, 청소하신다면서. 선희는 차분히 미소 지었다. 청소부는 잠시 쓴 가면이었을 뿐이에요. 당신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기 위해서였죠.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오랜만이네, 김미경. 그 이름이 나오자 지경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김지경으로 이름을 바꾸고 얼굴까지 바꾸어도 본질은 변하지 않더군요. 욕망과 탐욕, 그리고 배신. 선희는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시절 두 여인이 어깨동무를 하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익숙한 글씨체로 영원한 단짝, 미경 선이라고 적혀 있었다. 지경의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상견례 때부터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요. 내 딸의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 바로 내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수라는 걸 알았을 때 내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선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겁게 가라앉아 방 안을 울렸다.
선희는 다시 책상 위에 도톰한 서류 뭉치를 던졌다. 이게 뭔지 아세요? 당신 가게의 임대료 연체 내역서예요. 세 달치 밀린 임대료의 연체료까지 합치면 3천만 원이 넘더군요. 지경은 얼굴이 굳어졌다. 말도 안 돼. 그걸 어떻게? 간단하죠. 이 건물 주인이 바로 나니까. 선의의 차가운 선언에 지경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건물 주인이라고. 그래요. 당신이 매달 꼬박꼬박 낸 임대료는 전부 내 주머니로 들어왔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지경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당신, 결국 복수하려는 거군요. 복수.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30년 전 당신이 내게서 빼앗아간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지경은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내가 잘못했어. 그때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우리 가족이 다 길바닥에 나앉을 뻔했단 말이야.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다. 그는 숨을 고르며 어머니를 지나쳐 선희 앞에 다가가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 어머니가 저지른 모든 죄, 제가 대신 사죄드립니다. 준호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일어나. 지경이 아들을 부려잡았지만 준호는 눈물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제발 용서를 구하세요. 제발. 지경은 손을 떨며 아들을 밀쳐냈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야. 이미 끝났어. 다시 문이 열리고 이번에는 서연이 들어섰다. 하란 얼굴, 굳은 표정으로 그녀는 한마디를 던졌다. 어머님. 선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지경은 놀라며 서련을 바라봤다. 그러나 서련은 단호한 목소리로 이어갔다. 민준아, 미안해. 하지만 우리 여기까지인 것 같아. 어떻게 내 아버지를 죽게 만든 여자의 아들과 평생을 함께하겠어. 그 말은 지경의 가슴을 산산조각 냈다.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30년간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울음은 곧 섬뜩한 웃음으로 바뀌었다. 지경은 눈물을 닦으며 기괴한 미소를 지었다. 하, 그래, 대단하다. 30년 만에 이렇게 판을 짜놨구나. 일부러 이 건물도 산 거지. 대단한 집념이야. 그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선의를 똑바로 가리켰다. 그래, 나 나쁜 년이다. 하지만 너도 피해자인 척하는 가식 덩어리야. 늘 착한 척, 도덕적인 척. 그래서 내가 더 추악해 보였던 거라고. 선의의 눈빛은 단단히 굳어졌다. 그건 내가 짐승처럼 살았기 때문이야. 친구의 목숨을 돈과 맞바꾼 게 사람이 할 짓이나. 두 여인의 대면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순간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사무실 안 공기는 숨막히게 무거웠다. 지경은 흐트러진 머리를 손으로 쓸어올리며 선의를 노려보았다. 눈가에는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다시 고려들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래, 내가 짐승이야. 하지만 그게 다 누구 때문인데. 너 때문이야, 박선혜. 늘 고고한 척, 도덕적인 척 내가 빛날수록 난 더 초라해 보였어. 그래서 난 내 방식대로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어. 선희는 허탈한 웃음을 흘렸다. 살아남겠다고 친구를 배신하고 남의 남편 목숨을 돈과 바꾼 게 내 방식이란 말이야. 그걸 합리화한다고 내 죄가 사라질 것 같아. 준호는 울며 어머니 팔을 붙잡았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인정하세요. 잘못했다고 말씀하세요. 넌 몰라. 지경은 아들을 밀쳐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지긋지긋했는지 넌 모른다고. 내가 지금 누리는 이 화려한 삶이 다 누구 덕인데. 내 덕분이잖아. 서련은 차갑게 끼어들었다. 맞아요. 어머님 덕분에 준호 씨는 지금까지 호화롭게 살았겠죠. 하지만 그건 우리 아버지 목숨 위에 세워진 성이었어요. 우리 가족의 눈물과 절망 위에서요. 지경은 서련을 향해 이를 갈았다. 내가 뭘 안다고 감히 나한테 설교를 해? 그녀가 달려들 듯 앞으로 나서자 준호가 온몸으로 서연을 감싸며 막아섰다. 엄마,
이제 그만. 선희는 자리에 앉아 서류 두 뭉치를 꺼내더니 지경 앞에 던졌다. 김지경, 이제 선택해. 내가 걸어온 30년의 죄값을 어떻게 치르지? 지경은 흐릿한 눈으로 서류를 번갈아 바라봤다. 이게 뭐야? 첫 번째, 합의서. 내 재산 전부를 내놓고 30년 전 개에 참여했던 피해자들에게 갚아. 그리고 앞으로 3년 동안 동대문 시장에서 무료 급식 봉사하며 참여해. 지경은 치를 떨었다. 전그, 내놓으라고. 두 번째, 고소장. 사기, 횡령, 위증. 증거도 증인도 충분해. 30년이 지났어도 법정에 세울 수 있어. 최소한 너는 감옥에서 썩어야 하지. 지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둘 다 지옥이잖아. 그래, 그게 바로 내가 내게 선물했던 지옥이야. 선희의 눈빛은 서늘했다.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손을 잡았다. 엄마, 합의서에 사인하세요. 제발 여기서 더 괴물이 되지 마세요. 이 길이 엄마가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지경은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에는 절망과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다. 순간 그녀의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곧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내 모든 걸 내놓으라고. 내가 피땀 흘려 쌓은 걸. 설연이 날카롭게 대답했다. 그건 피땀 흘려 쌓은 게 아니에요. 남의 피눈물 위에 세운 거지. 지경은 그 말을 듣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이 집착했던 화려한 가게, 명품, 사치스러운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 끝에는 늘 텅 빈 허무가 기다리고 있었다. 정말 이게 끝내는 길일까? 지경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선희는 조용히 덧붙였다. 내 아들을 그 죄 때문에 평생 고개 숙이고 살게 만들 거야. 그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준호는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엄마, 부탁이에요. 저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제대로 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지경의 눈물이 알칵 쏟아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합의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펜을 쥐고 한참을 망설였다. 눈에는 분노와 체념,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정말 내가 이걸 쓰면 끝나는 거라. 그래, 끝내는 거야.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거지. 선희는 단호히 대답했다. 긴 침묵 끝에 지경은 펜끝을 종이에 대고 서명을 하기 시작했다. 김지경. 그녀의 손글씨는 눈물로 번져 흐릿했다. 사무실 안에 무겁던 공기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 준호는 울먹이며 어머니의 어깨를 부드럽게 붙잡았다. 설안도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떨구었다. 그러나 지경은 서명을 끝내자마자 펜을 던지고 의자에 몸을 내던졌다. 좋아, 이제 됐지. 이제 나한테 뭘 더 원해? 선희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내가 잃은 건 돈과 체면일 뿐. 하지만 내가 얻을 건 스스로를 용서할 기회야. 지경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 햇살이 붉게 물들어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 있었다. 합의서에 사인을 한 날 이후 한지경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화려한 매장은 정리되었고 그녀의 손에는 더 이상 값비싼 보석이나 명품 가방이 들려있지 않았다. 대신 낡은 앞치마와 고무장갑이 그녀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 동대문 시장 한켠에 마련된 무료 급식소, 김치와 국, 따뜻한 밥을 기다리는 줄은 매일같이 길게 이어졌다. 지경은 큰 국솥 앞에서 국자를 잡고 있었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덮쳤지만 그녀는 묵묵히 밥그릇을 내밀어 오는 사람들에게 국을 퍼주었다. 아줌마, 국물 좀 더요. 한 노숙인이 빈 그릇을 내밀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네, 금방 드릴게요. 지경은 조용히 웃으며 국자를 다시 움직였다. 처음에는 수군거림이 많았다. 저 사람 옛날에 큰 가게 하던 사장 아니야. 왜 여기서 설거지를 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녀의 땀과 묵묵한 태도를 지켜보았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무료 급식소 아주머니로 받아들여졌다.
하루 일과가 끝나면 지경은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을 닦았다. 손은 금세 거칠게 갈라졌고 손톱 밑에는 물때가 지워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이게 내가 져야 할 벌이니까. 스스로에게 그렇게 속삭였다. 밤이 되면 좁은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다. 과거의 호화로운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곳이었다. 곰팡이 냄새가 배어 있었고 창문 밖에는 늘 물기가 맺혀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곳이 편했다. 처음으로 거짓 없는 자신의 모습을 마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봉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박선혜와 마주쳤다. 선희는 말없이 그녀의 굳은 살 박인 손을 바라봤다. 한참의 침묵 끝에 짧게 말했다. 계속 그렇게 살아. 그래야 내가 죄를 씻을 수 있어. 지경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알아요.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죄책감이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다. 가장 괴로운 건 아들 준호였다. 준호는 여전히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 속에는 깊은 상처가 섞여 있었다. 엄마, 괜찮아요? 어느 날 급식소 앞에서 기다리던 준호가 물었다. 지경은 억지로 웃어버렸다. 괜찮다. 오히려 편하다. 이렇게 사는 게. 준호의 눈빛은 흔들렸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난 그냥 엄마가 솔직해져서 다행이야. 지경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 그의 손바닥을 스쳤다. 아들아, 내가 너를 괴롭게 했지. 하지만 이제라도 너한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 말에 준호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를 안았다. 시간은 흘러 시장 사람들도 조금씩 달라졌다. 처음에는 지경을 손가락질하던 이들도 그녀의 꾸준한 모습을 보며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김 여사, 오늘도 고생 많았어. 덕분에 따뜻하게 먹고 살아. 이런 말들이 점점 늘어났다. 그러나 지경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다. 가끔 꿈속에서 선희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 얘 날 버렸어? 라는 원망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새벽까지 기도했다. 제발 조금이라도 속죄할 기회를 주세요. 그녀의 몸은 점점 지쳐갔다. 과거의 호사로운 생활이 몸에 밴 탓인지 고된 노동은 금세 병이 되어 돌아왔다. 하지만 지경은 멈추지 않았다. 멈추는 순간 다시 과거의 죄가 자신을 집어삼킬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다급히 집에 찾아왔다. 엄마, 내일 나랑 같이 와주세요. 어디에? 설원이랑 결혼식이 있어요. 작게 가족끼리만 하기로 했어요. 엄마, 꼭 와야 해요. 지경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내가 거길 가도 될까? 준호는 단호히 말했다. 엄마니까 당연히 오셔야죠. 지경은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다가 결국 눈물이 뚝뚝 흘러내렸다. 결혼식 날 아침,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작은 예식장은 소박하게 꾸며져 있었지만 따뜻한 공기로 가득했다. 민준과 설현은 화려한 장식 대신 서로의 눈빛만으로 충분히 빛나고 있었다. 하객들은 많지 않았다. 가까운 친척과 몇몇 친구들이 전부였다. 그러나 그 자리는 누구보다 진심 어린 축복으로 채워졌다. 예식장 맨 뒤편, 검은 정장을 빌려 입은 한지경은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았다. 초라한 모습이 눈에 띌까 봐 구석에 숨듯 앉았지만 시선은 단상에 선 아들로부터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다. 민준이 신부 설현의 손을 잡고 입장하는 순간 지경의 눈에서는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토록 원하던 아들의 행복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행복을 가장 크게 위협했던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다. 사회자의 멘트가 끝나고 민준은 마이크를 잡았다. 저희 두 사람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함께 걸어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의 시선은 잠시 예식장 뒤편을 스쳤다.
지경은 숨을 죽이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아들의 눈빛은 분명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결혼식은 단정하고도 감동적으로 진행되었다. 신랑과 신부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서약을 했고 작은 박수와 눈물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날 때 지경도 조용히 일어나 빠져나가려 했다. 그러나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그녀는 몸을 굳힌 채 천천히 돌아섰다. 웨딩 드레스를 입은 설원이 눈앞에 서 있었다. 순백의 드레스는 눈부셨지만 설원의 눈빛은 냉정했다. 축하한다. 예쁘구나. 지경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설원은 한 걸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경은 본능적으로 손을 숨기려 했지만 서연의 손길은 단단히 그녀의 굳은 살 박인 손을 붙잡았다. 손, 많이 거칠어졌네요. 그 짧은 한마디에 지경은 고개를 떨궜다. 눈물이 다시금 쏟아졌다. 그래, 이제서야 제대로 벌을 받고 있어. 설원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사셔야 해요. 저희가 완전히 용서하는 건 쉽지 않겠지만 노력하는 모습을 본다면 언젠가 마음이 달라질지도 몰라요. 지경은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잠시 후 민준이 설연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엄마, 주셔서 고마워요. 그 말에 지경은 결국 무너져 내렸다. 아들을 끌어안고 흐느끼며 속삭였다. 미안하다, 민준아. 정말 미안하다. 그날 결혼식장은 화려한 장식도 많은 하객도 없었지만 진심 어린 눈물과 용서의 기운으로 가득 채워졌다. 식이 끝난 뒤 사람들은 모두 떠나고 예식장은 고요해졌다. 지경은 홀로 남아 잠시 자리에 앉았다. 단상 위에서 웃던 아들의 얼굴, 설연의 눈빛, 그리고 선희의 묵묵한 시선이 마음속을 차지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아 가만히 기도했다. 제발, 저 아이들만은 행복하게 해주세요. 내 죄값은 내가 다 짊어질게요. 창밖으로 석양이 물들고 있었다. 그 빛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따뜻하고도 눈부셨다. 며칠 뒤, 박선혜는 서연과 민준을 데리고 조용한 공원 묘지를 찾았다. 가을 바람이 낙엽을 흩날리는 가운데 그녀는 남편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손수건으로 묘비를 닦았다. 여보, 우리 서연이 시집 갔어. 사이 참 괜찮은 청년이야.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서연과 민주는 나란히 서서 절을 올렸다. 두 사람의 모습은 부드럽게 빛나며 마치 새로운 시대를 여는 듯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경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녀의 손에는 코카 한 송이가 들려 있었다. 한참을 망설이던 끝에 결국 그녀는 무릎을 꿇고 묘비 앞에 꽃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순간 선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녀의 등을 바라볼 뿐이었다. 지경의 눈물이 땅에 떨어지며 젖어들었다. 긴 세월 동안 얽힌 원망과 분노가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적어도 이제는 서로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마주할 수 있었다. 시간은 흘러 지경은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를 계속했다. 매일같이 국을 퍼주고 그릇을 닦고 힘든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손은 점점 더 거칠어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전보다 조금씩 가벼워졌다. 김 여사, 덕분에 따뜻하게 먹고 삽니다. 고생 많아요. 늘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 한편 민준과 서련은 신혼의 삶을 시작했다. 작은 집에서 소박하게 살았지만 그 안에는 진실한 사랑과 믿음이 있었다. 민준은 여전히 어머니의 과거를 잊을 수 없었지만 그 과거를 바로잡으려 애쓰는 어머니를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어느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시장을 걸었다. 서련은 지경의 팔을 살짝 붙잡으며 말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사세요.
그러면 저도 언젠가는 어머니를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지경은 눈물이 고인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설원아. 내가 이렇게 말해주다니. 그날 밤, 지경은 집에 돌아와 작은 촛불을 켜고 혼잣말을 했다. 이제는 진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욕심도, 허렁도 다 내려놓고 사람답게 살아야지. 창밖으로 비친 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작은 촛불 하나가 어둠을 밝혔듯 그녀의 마음속에도 새로운 희망이 깃들고 있었다. 박선혜는 여전히 경계심을 버리지 않았지만 지경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조금씩 굳은 마음을 풀기 시작했다. 언젠가 진짜로 용서할 수 있겠지. 그녀는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결국 이 이야기는 완전한 용서로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누군가는 죄를 인정하고 참회의 길을 걸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오랜 상처를 붙잡은 채 천천히 풀어가기로 했다. 사람의 삶은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직시하고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려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한다. 서쪽 하늘로 저녁 해가 천천히 지고 있었다.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는 그 풍경 속에서 세 사람은 각자의 아픔을 안고도 조금은 더 가까워졌다. 그리고 서로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갔다. 끝나지 않은 삶을 다시 살아내기 위해.